거니까 그것도 대동사인데 아주 단순한 글이었죠. 이렇게 이제 듣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상담자가 상담 훈련 받았으니까 뭔가 기술이 있었겠죠? 뭘까요? 당신이 느낀 느낌만큼 나도 느낍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달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니까 7번째가 지나고 8번째 지나가는데 이 눈이 제대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마음이 좀 열리고 통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고도 계속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5번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담하시는 분이 상담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라고 했더니 그 여성 수감자가 시를 하나 저희가 쓴 것을 적은 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시의 마지막 말미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게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서. 근데 사실은 상담자가 한 일이 뭐죠? She did, he was, you did. 그냥 단순한 한 단어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 여성 수감자가 변화되고 치료가 됐다고 하는 얘기죠. 결국 했던 얘기는 뭐죠? 당신이 지금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겪고 있었는지 나는 잘 안다는 그 한 가지, 그것만 전달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죠. 상담은 이런 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랑의 기술을 공부를 했었는데 아마 연장선상에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집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부모님의 칭찬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큰 사랑을 받기도 하긴 하겠죠. 하지만 10가지를 잘 하다가 하나를 잘못하는 부모를 아이들은 또 섭섭해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상담자의 마음을 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모습을 갖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좋은 관계로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것, 나아가서 아버지처럼 권면하는 것과 더불어 위로하는 것을 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도 그렇고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 상담이 교사에게 정말 소중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상담의 맛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맛을 보게 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강의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좀 모으고 모아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죠. 먼저 상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는 땡땡이 없군요. 그러니까 저 보시면서 땡땡을 맞춰보시면 되겠네요. 상담은 무엇일까?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 무엇을 받은 사람과의 무슨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땡땡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땡땡 과정이다. 저것만 완성하실 수 있으면 상담을 다 아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빈칸을 메꿔볼까요? 처음에 뭐죠? 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이게 상담이라는 것이죠. 네, 눌러주시죠. 그래서 상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5가지로 정리해봅니다. 첫째, 상담은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관계다. 사실은 1대1 관계에서 벗어나면은 집단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룹이 갖고 있는 다이나믹한 힘이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 그룹 상담, 집단 상담, 또 때로는 뭐 공동 훈련 속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원래 상담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은 언어적 수단에 의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그래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하고 뭐 she did, 그 다음에 he was, 그 단어 하나 속에서도 역동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상담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을 잘하는 훈련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상담은 점검을 위한 조력의 과정이다 그러는데, 상담은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누가 해결하느냐? 찾아온 내담자냐? 아니 도와주는 상담자냐 하면 상담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주는 일이다. 어떻게?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일으켜주고, 그리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자각하게 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게 하고, 그래서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게 상담이거든요. 상담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찾아온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돕기 위한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점검을 위한 조력이다. 그리고 상담은 뭐냐면 퍼스널리티의 성장과 통일을 돕는 과정이라고 그랬는데, 퍼스널리티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인격은 흔히 셋으로 얘기합니다. 지, 정, 의. 사람이 문제를 갖게 되는 것, 고민하는 것 중에는 세 가지의 이용이 있을 때, 첫째, 지식이 부족해서 뭘 몰라서 고민할 수 있죠. 두 번째, 알긴 아는데 감정이 다운되면 감정을 일으켜줘야 돼요.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러죠? 우울증으로. 바꾸는 감정이 다운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요. 다 아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감정이. 감정을 일으켜주는 일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감정이 좋아도 그냥 목표를 세우고 하다가 저속견이 될까요? 작심삼일이 될까요? 하다가 못해요. 의지가 약해서. 그때 의지를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이 상담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나 정서나 의지를 올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세 개를 합쳐주는 것. 그게 상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퍼스널리티의 성장과 통일을 돕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수째 상담은 학습의 과정이다 그러는데, 상담은 두 가지 목표가 있죠. 하나는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는 도움 없이 혼자 하도록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상담은 이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느끼는,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관계 형성하는 것, 또는 어떤 일들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것, 이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공부거든요. 그래서 상담 자체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도 그랬죠? 15번째 만날 때까지, 매번 만날 때마다 상담자가 그 여성 수감자에게 뭡니까?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계속 인정하게 하고 알게 해주는 것인데, 그게 단순한 언어 가지고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게 순간 하나하나 갈 때마다 조금씩 변화되면서 눈자리가 돌아가고 나중에 마음이 열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넘겨주시죠. 상담 형태는 흔히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 그림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일 첫 번째가 왼쪽이 생활지도가 되고, 가운데가 상담이 되고, 그리고 끝에가 심리치료가 되는데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 지도하는 게 생활지도가 되기 쉽습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게 상담이 되고, 더 전문적인 것이 이제 심리치료, 병원에 보내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의안의 뒷부분에 아이들의 그 잘못된 그릇된 모습들에 대한 것을 지도하는 건 이제 생활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가 거짓말을 잘한다, 또는 가끔 뭘 훔친다, 아이가 지각을 잘하고 결석을 잘한다, 관계가 좀 뭐하고 분노하고 그런다, 그런 건 사실은 상담이라기보다는 생활지도에 갈 수도 있긴 한데, 서로 경계가 합쳐질 수 있는,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하죠. 넘겨주시죠. 상담이 왜 중요할까? 흔히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가정의 황폐화가 상담을 요청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가정이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 생활했었어요. 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그러다가 아버님의 사업에 실패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골에 한 4년 가 있기도 하고, 또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도 또 이제 사업에 몇 번 부침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우리 아버지가 와이셔츠를 만들어서 팔았었는데, 평화시장에서 공장도 있고 가게도 있었습니다. 저희 상호가 타이거였는데, 호랑이였는데, 아무튼 공장도 있고 뭐 가게도 있으면 꽤 돈이 있을 만도 한데, 또 그게 나무도 빌려다가 또 하고 하다 보면 또 망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침 속에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집에서 돈을 다 쓴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제 생각엔 이 땅을 쳐다보고 걸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주술 수 있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돈이 쭉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그걸 줍지 못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아빠 나 1,000원만, 그러면 2,000원 줬습니다. 옛날 제 생각이 나서. 아무튼 그럴 때라도 저는 사실 누굴 찾아가서 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못 살겠어요 라고 얘기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준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있을 수 있었는데 대가족 제도가 그런 걸 가능하게 하고 본인이 그걸 이제 극복해 가려고 하긴 하는데 요새는 좀 그렇지 못하죠. 옛날의 가정과 지금의 가정의 변화가 있다 얘기할 때 지금은 시간이 더 많고 부모가 더 똑똑해지고 그 다음에 물질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좀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아침에 다 눈뜨기 일어나면 각자 자기 일 가고 밤에 다시 와서 또 자고, 그러니까 먹고 자고 옷 갈아입고 그냥 나가는 것, 바꾸면 하숙집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가정이 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청소년 자녀들 부모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다들 하소연해서 너무 힘들다, 얘기가 안 통한다, 왜 애들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거의 다들 하세요. 옛날 분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참 대견스럽다,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하지 않은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해요. 시대가 좀 변해서 아마 그런 게 있기도 하겠지만은 각자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벽이 생기죠. 가정이 하숙집이 되는 것, 이게 현대 사회의 특징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또래 집단을 만나게 되죠. 거기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발달심리하면서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면 첫째, 신변의 안정과 정서적인 안정을 누리고, 둘째, 만족함을 배우게 되고 누리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 하지만은 그러다가 뚝 떨어지면, 혼자 있게 되면, 그러면은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건 친구가 도와주지 못하는 거죠. 집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도움을 상담가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상담이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담엔 적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은 그래요. 어떤 일을 겪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내성이 생겨서 또 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어른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은 경험했던 일들이 다 처음 하는 일들이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전에 붙잡아주는 게 그게 정말 효과적인 거죠. 가끔 저희 선교로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청소년을 하고 싶다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청소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들을 돕고 싶어요 하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래요. 학생들에게는 넘어지기 전에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예방적인 차원 아니면 치료적인 차원에서의 상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아이들은 사회에서 상담을 받기 참 어려워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상담을 해주면 정말 손쉽기도 하고 효과적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상담자들,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어떤 그 선생님이나 이런 객관적인 관계보다는 주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전문성 있는 상담을 더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잘하는 교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점을 가져봅니다. 네, 넘겨주시죠. 상담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과정이다. 둘째, 특별한 인간관계로서의 상담 관계다 그랬는데, 그럼 전 1, 2, 3번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뭔가 변화되는 거니까 관계가 참 중요해서 신뢰감이 형성되고 수용을 받아야 되고 공감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뭐 래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감정이 일치한다, 생각이 일치한다, 친밀하다. 친밀이 아니고 친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넘겨주시죠. 상담자의 자질을 그래도 한번 쭉 훑어본다면 우리는 저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첫 번째가 상담자가 우선 상담자로서 필요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자아의식.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이 확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 때는 상담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굳건히 서야 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사실은 이 일이 가능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념이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죠. 가치관이 확고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상담자로서 아주 중요한 소용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저희 그 20년 전에 갔을 때 중등부를 맡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골방에 앉아서 교사회를 하는데, 교사회를 하기 전에 선생님들 하시는 얘기 있습니다. 저보다 좀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인데 아파트 얘기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부동산 투기를 얘기하고. 끝나고 나서도 주로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교회학교 선생님이 왜 교회 와서 저렇게 집 얘기만 할까? 성경 얘기는 안 하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가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사실은 상담자는 돈 버는 것보다, 세상의 다른 얘기보다 사람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감정의 통제가 있어야 된다. 사실은 내담자 보면 감정이 일치하다 보니까 같이 다운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상담실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밥을 먹을 때 상담을 누가 오면 상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밥을 계속 먹는데 못 먹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밥맛이 이렇게 이 감정이 다운되니까 밥맛이 없어진다, 입맛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하다 보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 힘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이 화내고 같이 슬퍼져서 같이 다운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네 번째가 있죠. 삶의 모델이 될 수 있어야지 상담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네 가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저기 됐다고 보면 이제 전문적인 차질 5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첫째, 심리학.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심리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다양한 사회적인 어떤 이론, 사회학적인 이론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겪지 않았던 또 다른 그런 영역들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해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다, 다 예수 믿는 가정이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을 이해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 가정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사에 어떤 일이 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영역에서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 감각 및 사회 환경에 대한 지식.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옛날 얘기하면 곤란하죠. 아니, 옛날에 있었거든. 그게 쉽지 않은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객관적 평가 능력. 아이가 말을 많이 하는데 주관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도 주관적으로 하면 곤란하죠. 아이가 주관적일 때 객관성을 강하게 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건 이렇게 하자. 일단 반응해 보시면 직면 반응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기능들이 여기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문적 소양은 이제 스킬이죠. 기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기술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상담의 단계를 흔히 7단계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학생이 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다 들어주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얘는 이게 문제구나 하는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한테, 내담자한테 넌 이게 문제야 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담자가 정말 문제구나 하고 난 저거 고쳐야지 돼 하는 필요성을 느낄 때 상담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뭔가 해나가야 되겠죠? 아니죠. 해나가기 전에 좋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촉진적 관계 형성인데 둘이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는 관계 형성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 설정 및 구조화인데 그러므로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해결해보자.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는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것인지, 얼마나 만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 내담자가 문제 해결하는 의지를 가지도록 자꾸 지적을 해줘야 되죠. 넌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담자가 문제 해결할 거야 하는 의지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5단계.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자기를 느껴야 돼요. 내담자가.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조망에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조망을 갖게 해주는 반응 훈련 이런 데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야 되죠. 실천 행동을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하고, 마지막은 이제 종교를 단계인데, 종교는 흔히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 가지가 됐나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도 일정한 기간이 약속 기간이 됐으면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 바뀌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임하는 노력이 저 안에 이제 포함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육계 교사로서 전문 상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7가지가 다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게 일반 긴 보통 14번, 15번 회기 상담을 하는 경우도 저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알아두는 것은 필요하겠고, 우리는 이제 그때그때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얘기들을 공과 교수가 아닌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짤막한 상담을 한다는 전제를 하고 우리 이제 다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그래서 3가지 기술 훈련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촉진적 관계 형성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4가지 중에 하나가 공감적 이해인데 우리 강의 안에는 공감적 이해가 얘만 나와 있죠. 그래서 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감적 이해는 나하고 내담자하고 공감한다는 얘기인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의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 근데 여기에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감정 밑에 태도, 신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 공감적 이해의 목표입니다. 눌러주시죠. 자, 학생이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영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반응이 3가지가 있습니다. 수준이 1, 2, 3이 되는데 가장 상투적인 것. 엄마가 대뜸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번이죠. 야, 뭐가 시끄럽다고 그러니? 좀 시끄러워도 참고 하면 되잖아. 공부하기 싫으니까 별 핑계도 많구나. 가만히 보시면 이 가번의 내용은 아이가 한 말에서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한 얘기를 엄마가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없어요. 아들이 또는 딸이 엄마한테 벽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지 못해서 그렇죠. 자, 아이의 감정은 뭘까? 아버님 말해줍니다. 그래, 우리 집이 시끄러우니까 공부하기 힘들지. 여기에서 이 자녀가 하는 얘기는 나 힘들어요 하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읽어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잘 못 읽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하면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일까? 그걸 찾기만 하면 됩니다.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아이가 했던 얘기를 요약해서 살짝 들려주면서 힘들지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답은입니다. 식구들이 좀 더 조용히 해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밑줄을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성장 동기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뭘 할 때 더 잘하고 싶어해요. 이 아이가 공부하고 있죠. 공부를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혀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어. 이 말은 엄마, 시끄러운 게 없어지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지금 공부 막 하고 싶은데 더 잘하고 싶은데 이 장애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답은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수준이 높은 겁니다. 높은 수준의 공감적이에요. 그래, 식구들이 좀 더 조용히 해주면 중요한 것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들 상담훈련 안 받으셨습니다. 가번은 늘 들었던 얘기죠. 그 중에 좋은 부모님들은 나번 정도는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번까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훈련하는 3가지가 다 대화하는 기술인데 여러분들이 늘 집에 가시면 아들이나 딸이나 학생이 했던 말을 딱 적어놓고 거기에 적당한 답이 뭘까를 스스로 이렇게 하는 훈련을 부단히 하시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상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시면 백날이면 백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반성하시는 거죠. 반성. 해놓고 다시 해보면서 맞아. 공감적 이해가 필요하구나. 그땐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공부를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 공부가 좀 아쉽습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는 CD 안에 앞으로 잘할지 모르지만 이 공감적 이해를 할 수 있는 훈련 케이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 하나밖에 안 하는데 여러 개를 해나가시면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더 아쉬우면 시중에 나오면 상담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 이장호 교수하고 청선 상담의 금명자 교수가 공저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케이스들이 쭉 나와서 적어나가면서 훈련하시는 거거든요. 상당히 좋은 건데 또 제 자료만 보셔도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눌러주시죠. 자, 두 번째, 수용적 존중. 저걸 바꿔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존중한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어려운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존중한다? 제가 잘못했는데 존중해 줄 수 없죠. 상담자는 해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죠. 수용적 존중이란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며 그의 감정, 사고, 행동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죠? 여성 수감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어요. She did. 그것만 했어요. 딴 얘기 안 했어요. 그래, 니네 엄마 나쁜 사람.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 같아요. 뭐 my dad is like 쭉 그랬는데 너희 아버지는 그랬니? 아버지 나쁘다고는 안 합니다. 좋다고도 얘기 안 하지만 내가 이렇게 했어요. 당신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보면 우리 머리는 너무 똑똑해서 딱 파악하고 바로 판단해요. 좋은 놈, 나쁜 놈. 영화에 그런 게 있었죠. 세 놈이 있었는데 뭐죠? 네? 무슨 놈이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아주 우리는 그 세 가지로 봐요. 옛날에 서부 활극에서는 두 놈만 나왔는데 굿가이, 배드가이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한 번도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안 봤어요. 송강호를 좋아하는데 이병헌 때문에 안 봤나? 장동건이 나오네. 돈이 없어서 안 봤나? 아무튼 그래요. 우리 판단하거든요. 봅시다. 눌러주시죠. 애들이 너무 얄미워요. 내신 등급을 잘 따르고 야단들이에요. 친한 사이에도 노트도 잘 안 빌려주려고 하고 학교가 정말 살벌하고 재미없어요. 이럴 때 가나다 세 가지 수준인데 첫 번째가 처음 가본이겠죠. 이러쿵저러쿵 남이 말할 것 없어. 너나 잘해. 이 말은 너 나쁜 놈. 그렇죠. 넌 잘못하잖아 하는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나번하고 답번하고 뭐가 더 좋은 걸까요? 최고 3점짜리 1, 2, 3 하면 3점짜리가 나을까요? 다을까요? 나. 그러면 다부터 봐야 되겠네요.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드는가 보구나. 그래도 넌 애들하고 잘 지내는 편이잖니. 자, 이 말은 넌 애들하고 잘 지내고 있다 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지금 비난하지 않잖아요. 넌 애들하고 잘 지내고 있잖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비난 안 받으니까. 근데 나번은 뭐가 더 좋을까요? 경쟁이 심해서 학교 생활이 삭막하지? 이건 이제 공감해 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래도 넌 애들하고 잘 지내려고 애를 쓰는구나. 넌 괜찮은 아이. 그게 답원이라면 나번은 너는 노력하는 아이니까 더 좋은 아이 그런 거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내가 투정을 했는데 선생님이 나를 그냥 받아주잖아요. 아니 나를 띄워주네요. 나번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아이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좋은 놈, 나쁜 놈 하지 마세요. 이상한 놈 그러면 또 안 되겠고요. 그 아이를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아이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일단은 수용을 하고 넌 이러잖아 해서 좋은 얘기 해주고 더 좋은 얘기까지 찾아주면 좋죠. 자, 더 좋은 얘기 찾는 건 이제 다음 훈련에 나옵니다. 눌러주시죠. 자, 세 번째, 일관적 성실성. 이건 뭐냐면 내가 아이를 대할 때 처음에 좀 감추려고 거짓말하면 그 다음 할 때는 뽀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뒤가 어긋나서 신뢰를 상실하게 돼요. 솔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죠. 상담자가 내담자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고 아주 기쁜 뜻에서 자기 자신이 되며 자기 자신 및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여 표현하는 것 그랬는데 자기 표현을 잘하라 그 얘기예요. 솔직성에는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내담자를 만난다는 것이 있다. 아까 수용을 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나를 거짓으로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용을 하긴 하되 무조건적으로 그 다음에 공감을 하긴 하되 거짓스러움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감정, 사고, 태도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솔직하게 해라. 어떻게는 솔직할까요? 눌러주시죠. 선생님, 이번 학기는 반장을 못 해먹겠어요.
아, 요놈 봐라. 지가 반장이라고 와서 대드는 겁니다. 선생님한테서 하소연도 아니고 파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가 있는데 그래서 나쁜 걸 찾아보면 가번이겠죠. 야, 그건 그렇고 너 그 말투가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건 좀 기분 나쁘죠? 그래서 수용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세 번째는 뭘까요? 다? 나? 자, 일단은 다로 봅시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네가 얘기하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반장을 그만둬라. 계속해라. 좀 애매한 거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나 당황스러워.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런 의미를 갖죠. 근데 더 좋은 건 나번이죠. 야, 너 나한테 상의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훨씬 더 좋겠어. 너 그런 토론 하니까 내가 기분 나쁘거든? 근데 내가 너 미워하지도 않고 널 무시하지도 않는데 또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차라리 너 나한테 상담하는 식으로, 아니 상의하는 식으로 얘기해주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 그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좋게 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꽤 좋은 선생님 되십니다. 자, 네 번째 눌러주시죠. 전문적 구체성. 공감해주고 존중해주고 일치를 보여주면서 상담자에게 많은 얘기를 털어놓게 되는데 이때 사실 내담자는 얘기할 때 얘기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못 줘요. 그때 슬쩍 불어에 담는 것을 슬쩍 넘어가는데 왜냐하면 감추고 싶은 게 있거든 분명. 근데 감추고 싶은 그것이 핵심이 될 수 있으니까 콕 찍어서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평소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내담자에게 구체적이고 또 자유스럽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 내담자의 정확한 느낌과 경험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문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눌러주시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아주 쓸모없는 아이 취급을 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쓸모없는 아이 취급이 뭔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봅시다. 가, 나, 다. 자, 답은이 우선 쓸모없겠죠. 부모님은 누구든지 자녀 문제를 걱정하시거든. 아,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제 해결에. 그래서 이건 지우고요. 자, 그러면 가가 좋을까요? 나가 좋을까요? 가? 나?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하지만 구분해 봅시다. 나. 특히 내가 속상한 것은 어떤 일이니? 이게 아이한테 더 와닿을까요? 아니면 가? 너희 부모님은 내가 어떤 아이이기를 바라시는데 이게 더 아이한테 갈까요? 나가 될 것 같죠? 속상한 거 얘기하니까. 근데 부모님은 나를 아주 쓸모없는 아이 취급하신다 하는 것은 감정도 되긴 되겠지만 부모님의 가치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너한테 자주 뭐라고 얘기하시냐, 뭘 요구하시냐, 부모의 기준은 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기에서 보면 가번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번이 좋은지 나번이 좋은지는 CD 자료에 있습니다. 답이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제가 틀렸으면 나중에 전화하세요. 목사님 왜 강의를 그따위 하십니까? 그럼 제가 짜증내 사드릴게요. 네, 넘겨주시죠. 이제 이 네 가지 방법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좋은 관계가 되는데 그의 또 한 가지는 아이가 얘기할 때 거기에 적당하게 반응하는 대답이 있는데 그게 6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거기 맞춰서 하나씩만 하면 되는데 아니죠. 그 얘기 가운데 6가지가 다 가능하시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실 확인. 아이가 얘기했는데 문제를 한두 줄로 간단히 요약하고 정리하는 방법이 사실 확인입니다. 너 지금까지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건 이 얘기구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애가 장황하게 얘기할 때 그걸 정리해 줍니다. 많이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 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지? 아, 맞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가 가능할 수 있죠. 또는 그 얘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도움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제자를 찾아가기 돕거나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는 요약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공감 수용. 내담자가 말하고 있는 상담 내용을 상담자가 자신의 문제와 같이 느끼며 이해할 수 있는 감정적인 영역들을 정리하면 되는데 내담자의 감정에 초점 맞춰서 아까 공감적
이해하고 뭐 연결되는 부분이 됩니다. 성격 확인. 아이한테 잘했다고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잘했다는 걸 끄집어내니까 그 아이의 태도를 보시는 거죠. 특별히 거기에 성격이 어떤 성향이니까. 야, 넌 이런 성격이구나. 참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숨긴 걸 해야 되니까. 내담자가 상담력에서 현재 드러내고 있는 성격을 찾아내면 되고, 그 다음에 숨은 뜻, 숨은 기분. 그렇게 말한 그 근본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숨은 뜻과 숨은 기분을 찾는 것이고, 칭찬, 격려, 지지. 뭐 있는 그대로죠. 내담자의 상담 관계에서 일치감을 높이는 데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결이나 지적은 내담자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사고를 하게 해주고 자각하게 하도록 해서 너 하면서 지적해 주는 거죠. 계속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회피할 때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을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자, 막연하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 저게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사례가 필요하죠. 근데 사례가 사실은 우리 강의 안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상담 편지 쓰기가 있습니다. 네, 눌러주시죠 한번. 자, 선생님, 저는 우리 영어 선생님이 저에게 해도 너무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어 선생님은 제가 잘못 읽을 줄 알면서도 꼭 영어 시간마다 저를 지적하고 읽으라고 하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꼭 지구면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6가지 반응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 보이시면 첫 번째, 사실 확인. 그럼 아이가 되게 장황하게 얘기하면 사실 확인해 주죠. 영어를 읽고 싶지 않은데 선생님께서 자주 읽으라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말이지? 네, 그래요 선생님. 두 번째, 선생님께서 또 지적할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잘 읽지 못해서 친구들에게 창피할까봐, 그리고 또 속도 모르시고 자꾸 시키는 선생님이 야속한 마음이 들고, 야, 너 영어 선생님 무척 힘이 들겠구나. 공감해 주는 거죠. 앞에 거 얘기해 줘도 좋고 뒤에 거 해줘도 됩니다. 자, 세 번째 것은, 야, 잘 안 되는 영어를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넌 참 적극적인 것 같구나. 하지만 그다지 또 나서기 싫어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의 말 속에 저 숨겨지는 성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야, 선생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영어를 더 잘 읽어서 인정도 받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까? 공감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거죠. 얘가 이제 힘들어하는데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공감 채용에서 그보다 한 단계 더 난 게 숨은 뜻, 숨은 기분 얘기하는 거죠. 자, 칭찬과 격려.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도 틀리면서 계속 하려는 네 자세가 무척 좋게 느껴지는구나. 얘가 신나겠습니다. 자, 대결로 치죠. 선생님께서 너를 계속 지적하는 것은 너로 하여금 더 잘 읽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너는 잘 읽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선생님께서 너만 지적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야, 그건 너답지 않잖아. 그럼 내가,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태도를 바꿔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했던 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6가지 반응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연습을 해보십시오. 근데 연습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 더 도움드릴 수 있다면, 아이가 저한테 편지를 써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답을 어떻게 쓸까요? 좋은 것은 6가지를 비벼가지고 그리고 쓰면 아주 멋있는 답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자. 끝날 시간이 가까우니까 안 되겠네요. 여기 종업회 편지 쓰기가 많이 있는데 이거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1분 드리면 어렵겠죠. 5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고. 자, 그래서 숙제로 하겠습니다. 자, 이 6가지를 읽어보시고 6가지를 이렇게 좀 종합하시는 훈련 하시면은 여러분 상당히 좋고요. 이런 훈련이 CD에는 케이스가 몇 개 더 있고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문제 이해와 조망의 촉빙 기술.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문제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건너뛰어서 저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게 요약 반응, 정보 제공 반응, 직면 반응, 자기 공개 반응, 즉시성 반응, 질문 반응, 이런 6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반응은 한 단계 건너뛰거나 잠시 좀 정리하거나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건데, 요거는 조금 더 기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거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요약 반응은 사실 확인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넘겨주십시오.
내담자가 촉진적 관계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표현해 놓았을 때 이 중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수적인 문제는 버리고 상담해야 할 내용에 초점을 맞춰 요약하는 반응이다. 뻔하네요. 요약하는 반응이니까 요약 반응이죠. 정보 공개 반응. 상담 도중 내담자가 정보 부족으로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 상담자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번은 뭘까요? 직면 반응. 4번은 자기 공개 반응. 눌러주시죠. 5번째 즉시성 반응. 6번째 질문 반응. 이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연에 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눌러주십시오. 요약 반응. 국민학교 2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가 와서 상담하십니다. 선생님, 아이들은 몇 살부터 자아가 형성되나요? 저희 아이는 이제 2학년인데 아주 말을 안 들어요. 자기도 컸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 옆집 아이는 아주 고분고분하고 공부도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아니에요. 말이 많아지네요. 어제는 집에서 숙제를 조금 시켰는데 아주 전쟁을 치렀어요. 상을 펴놓고 산수 문제를 풀라고 했더니 10분이 지나도 덧셈을 한 문제도 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막 자기가 혼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침대고 식탁이고 올라가면서 도망을 치더라고요. 이런 애를 어떻게 잡아야 잘 잡지요? 동생은 안 그러는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자아가 너무 발달해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혼란스럽게 얘기하네요. 복잡하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요약을 해줄까요? 한번 써보셔야 되는 거 거기다가. 이건 시간 짧으니까 1분 한번 드릴까요? 자, 저걸 한번 한 두 줄을 요약을 해보십시오. 괜히 여러분들 국어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저거 한 3번만 읽으면 답이 쫙 나오는 거니까 시간이 있으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못하는 사람 없겠죠. 그죠? 서울 가면교회인데. 자, 요약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학년밖에 안 된 아들이 어머니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너무 속상하시나 보죠. 옆집 아이와 비교하여 보면 우리 집 아이만 뒤떨어진 것을 아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시고요. 결론은 2가지입니다. 그죠? 속상하다. 그리고 비교해보니까 초조해지는 거죠. 사실 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장하게 했지만 이렇게 요약하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죠. 정보 제공과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고2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광역교회는 없을까요?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담배 피웁니다. 아주 옛날인데 우리 딸아이가 그랬어요. 15년 전에 한 얘기인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교를 갔더니 아빠 우리 반에 담배 피우는 애들이 있어.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애가 지금은 이제 20대가 넘어가고 그런 아이들인데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교회 다니는 여학생이 담배 피우는 거 가능할 수 있겠죠.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선생님, 전 내일 아빠와 같이 건강 문제를 받으러 가요. 왜냐하면 외국으로 식구들이 모두 이민을 가거든요. 그런데 전 오래전 담배를 하루에 3-4개 피씩 피워왔는데 아빠는 모르시거든요. 내일 건강검진 갔을 때 이 사실이 알려질까 봐 걱정이에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담배를 끊는 건데.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모를 거야. 이게 답일 거예요. 모르시나 보군요. 담배 3-4개 피워가지고 뭐 폐가 나빠져서 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무슨 폐에 사진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합니다. 자, 이 아이한테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정보를 주면 될까요? 첫 번째, 건강검진할 때 뭘 하는지, 뭐 하지? 피검사하고 위내시경하고 뭐 시력검사하고 체중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피검사하고 뭐 소변검사 뭐 대변검사도 하죠. 니코틴이 나올까요? 거기에서? 폐검사는 안 합니다. 폐검사 하던가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안 걸리잖아요. 그죠? 네. 건강진단 종목이 뭔지, 그 결과 확인 방법이 뭔지. 그리고 또 혹시 아빠가 아시게 될 때 아빠 행동이 어떨지 상담하는 것도 미리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뭐
영양 같은 거 그런 정보들을 주면 저 아이가 아 그렇구나 하고 할 수 있겠죠. 자, 넘겨주세요. 직면 반응. 저는 성적이 떨어져도 걱정이 안 돼요. 거짓말하고 있죠 지금.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죠? 수준이군요. 1, 2, 3. 자, 가장 안 좋은 게 뭐죠? 네? 나번. 그렇죠. 나번. 성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나쁜 상담자입니다. 성적이 왜 중요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죠? 긴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래 성적이 떨어졌는데 걱정이 안 된다는 말을 이상하게 들린다. 너 잘못 얘기하는 거다. 이상한 얘기하고 있구나. 너 잘못해서 거짓말이야. 그런 얘기죠. 근데 더 좋은 것은 성적이 떨어져도 걱정이 안 된다고 구태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 성적이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것 같구나. 그러면 내가 꼼짝없이 그래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번보다는 답원이 더 아이가 사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네, 넘겨주십시오. 자기 공개 반응. 이따가 뭐 어디론가 훌쩍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선생님 어때요? 가번. 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선생님 어때요? 그랬는데 질문으로 답을 하면 곤혹스럽죠. 답을 주셔야죠. 선생님 어떠세요? 나는 이래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나는 하고 자기 공개를 반응합니다. 자기 경험을. 뭐가 더 좋죠? 나번하고 답원하고? 답원이 더 좋아요? 이것도 긴 게 좋은 것 같으네. 나번이 더 좋죠. 자, 답원.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단다.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도 나와 같은 경험이 있구나. 이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겠다. 저분이 하는 해결책이 뭘까? 저분이 해결책을 따라가면 나도 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죠. 일이 안 되고 뒤틀리면 답답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단다. 일이 안 되고 뒤틀리면 답답해서. 그래서 좀 구체성을 띠니까 자기를 드러내는데 더 적절하죠. 이제 하면은 자기 경험 얘기해야 되죠. 자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죠. 넘겨주십시오. 적지성 반응. 선생님은 저에게 늘 잘 대해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월급도 받고 그게 선생님 일이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선생님을 뭘로 보죠? 월급쟁이로 보는 거죠. 아니 스승과 제자 이게 마음을 나누는 대상이 아니고 뭔가 거리를 두고 있으면 이런 상태에서는 얘가 선생님의 도움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태도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친구한테 하는 게 뻔히 눈에 보여.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를 말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나하고 네 관계를 한번 다시 정립해야겠구나 라고 해주는 게 즉시성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자 봅시다. 가나다. 제일 나쁜 게 가번이겠습니다. 너는 네 걱정이나 하고 네 할 일이나 신경 써. 나에 대해서 말할 때 월급쟁이든 말든 이런 게 곤란해지죠. 자, 두 번째, 너는 내가 솔직하게 대하지 않고 가식적으로 대한다고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느껴요. 그럼 난 그렇지 않는데 하면서 이제 관계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는데 답은 좀 말이 긴 만큼 설명이 더 많네요. 진실한 감정을 이야기한다고 난 했는데 진실한 감정을 이야기했다가 받은 상처로 나의 친절을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것 같구나. 나는 그 점을 생각해서 너에게 더 잘 해주려고 신경을 썼던 것 같다. 하지만 난 진정으로 너에게 잘 해주려고 마음을 썼고 앞으로도 우리 관계는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 해서 핵심적인 얘기 뭐냐면 난 너한테 진실로 다가가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받아줘.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우리가 다음 진전이 있지. 그런 의미죠. 넘겨주시죠. 네, 질문 반응 6가지 요령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열린 질문은 내담자에게 길을 열어둔다. 열린 질문은 뭐죠? 시험이 끝나고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시험이 끝나면서 홀가분해졌나요? 닫힌 질문은 예, 아니로 답하는 것. 이거는 단답이어서 이야기를 끊게 되죠. 차라리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자, 밑에 것도 지난주에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그럼 곤란하죠.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가 더 낫죠. 넘겨주시죠. 간접 질문입니다. 간접 질문은 뭐죠?
당신은 그 일, 아니, 직접 질문 먼저 할까요? 당신은 그 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다도 궁금하군요. 이게 더 자연스럽고, 그래서 상대방의 답변 요구할 때, 뭐랄까, 부담을 덜 준다는 거죠. 당신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난 참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실래요? 그 다음, 이중 질문. 그러니까 질문 하나에 두 가지 뜻이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죠. 너는 어젯밤에 숙제를 끝내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았니? 그리고 어머니가 너에게 내 방에 돌아가 계속 공부하라고 야단을 쳤니?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면 답을 어디에 될지, 처음이냐, 두 번째냐, 곤란스럽죠. 넘겨두시죠.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된다. 너는 그 일로 죄책감을 느꼈니? 그 일을 한 후 아버지가 너에게 그 말씀하셨을 때 죄책감을 느꼈니? 그래서 조금 구체적이죠? 그럼 답하기가 쉽습니다. 우회적인 질문. 이 문제를 부모님과 의논해 봤니? 이거보다는 어머니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게 더 낫다는 거죠. 넘겨주시죠. 왜라는 질문은 내담자가 자신을 비난한 듯 느끼기 쉽다. 왜 너는 맨발로 다니니? 왜 너는 공부를 안 하니? 너는 왜 그렇게 가만히 있지는 못하니? 사실 우리는 많이 쓰는 말이죠. 너무 알고 싶으니까, 답답하니까, 왜 그러는데, 그럴수록 아이는 이제 도망가게 되죠.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요, 상담자도 그렇고, 동일하게 이 사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거짓말을 아이들이 할 때는 왜 그럴까? 병적인 거짓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저기 있죠. 유희형, 혼란형, 주의 환기형, 복수형, 변명형, 이기형, 비호형, 누굴 도와주려고 그럴 때 사교형 그러는데 원인이 뭘까? 자기를 방어하려고 한다? 또는 어른을 모방하려고 한다? 또는 이기기 위해서 한다? 또는 그 마음이 뭐라 그럴까? 구분되어져 가지고 선명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아이한테 자기를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어른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심리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면 거짓말 안 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물리적인 그 풍격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거짓말 안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지도한다 해서 여기 몇 가지 이상 심리라기보다는 이제 비행과 관련된 그런 행위들을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서 좀 아이를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9시 15분까지 아니 45분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시계가 45분인데 너무 길게 해드리면 안 되겠죠? 길게 해드릴까요? 마지막이니까 10분? 네, 5분만 쉬겠습니다. 그래서 50분에 다시 제 6강 하도록 하죠. 쉬겠습니다. 나 여기
그걸 못 찾았나 봐요. 어디든지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사과자 하시겠지, 강사님이. 난 저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관리 안 하면 이제 준비까지는 안 해요, 이제. 남은 거의 강사들이 거의. 이렇게 그거 문제 있잖아. 그거를 막 거기다 낙서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뉴스를 사야겠다가 확인을 하진 않는데 말을 안 들어요. 네, 시작을 해볼까요? 먹을 것이 많이 있군요, 저쪽에. 이따 기도를 하실 때 하나씩 넣고 가시면 되죠, 뭐 좀. 한 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부장님 계십니까? 어디? 네. 중등 부장님. 중등부는 안 오셨어요? 부장님? 초등부. 네, 초등부장님. 유년부. 출장 가셨어요. 어디로요? 저기 그 호서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천안이요. 아, 호서대하고 관계가 있으세요? 네. 천안에는 삼거리도 있고 고신대학도 있고 백서대학도 있는데 호서대를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러면은 유치부 부장님. 보통 보면 교사교육에 유치부가 제일 열심인데, 왜냐면 유치하셔서 하나만 생각하셔가지고 아주 기쁘게, 그래서 가장 순수하시고 열심히 하는데 유치부 교사인 것 같아요. 아, 저쪽 유치부입니까? 소련인 쪽에서 나왔는데. 좋습니다. 부장님들을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근데 그 광역교회는 저희 영광교하고 다르더라고요. 영광교회는 제가 수련회 가면 저는 이제 연차가 있으니까
제가 고등부 맡고 있으면 중등부 수련회 갈 때는 성도들이 그렇게 관심을 좀 적게 가져요. 근데 고등부 갈 때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완전 제가 가서 찔르죠. 돈 내라고. 그래서 부장부터 시작해서 부장님은 제가 괴롭히지 않는군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찾아서 돈 내라고. 그럼 항상 풍성하게 갔던 기억이 나는데 광명교회는 그런 거 없다면서요. 부장님들 좋으시겠어요. 보통 중고등 부장은 돈 내는 부장인데 유초등부는 몸으로 뛰시더라도.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부장님들이 선생님들한테 뭐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죠? 뭘 해주시면 좋죠? 기왕 강의도 열심히 들으셨으니까 재책을 안 해서 교사들에게 쫙 놀아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교회 방침에 어긋나죠. 고민되네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기도요? 무슨 기도예요? 목사님이 반대하셔도 그냥 한번 쓰시면 더 좋지. 자, 아무튼 각 부서별로 재책이 혹시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면 이렇게 모아주시는 일은 부장님 하셔야 되니까 하셔서 뭐 다음 주에 하셔도 좋고 1년 후에 하셔도 좋고 보시다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의견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를 한 번으로 끝나면 너무 아쉽고 이게 이어져서 각 개인에게 이게 제대로 사례도 피가 돼야 되는데 함께 해서 전달학습을 매번 교사님 때문에 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면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CD를 여러분들 늘 보시면 좋겠어요. 가끔 보셔서 필요한 것들 뽑아서 차근차근 보시면 좋고 부서별로 함께 하시면 더 좋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각 주제마다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 책씩 공부해 나가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신대원 졸업한 다음에 외부의 강의를 거의 참석을 잘 안 합니다. 강의하러 가는 거 말고요. 배우러 가는 건 잘 안 합니다. 이유는 1시간 배운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이 도전은 받아요. 그 사람의 그 강사의 어떤 그 가치관, 열정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쓴 책 보는 게 훨씬 더 깊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 들어가기보다는 그 강사의 책을 사서 보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게 강의하면서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사실은 더 많이 공부하는 건 스스로 공부하시는 건데 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동영상 강의를 재미삼아 하나씩 보셔도 1년 내내 보시거든요. 64개니까 그것도 좀 괜찮긴 한데 껌값밖에 안 되니까 강의 요새 껌은 좀 싸죠. 네. 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상담이 있었습니다. 상담은 뭐냐면 세상은 둘로 구분하죠. 문제를 가진 사람과 문제를 안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스스로 해결 못하는 사람 그렇게 구분하죠. 어른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때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스스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어서 우리가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느끼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보다 더 준비된 그런 자세로 마음으로 만나서 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결의 능력을 갖을 수 있도록 지식과 정서와 그 다음에 의지를 키워주는 일, 또 통합하는 일들을 하는 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했던 그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어로적인 것이 촉진적 관계 형성 4가지, 반응하는 기술 6가지, 그 다음에 문제 발견하고 문제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조망을 갖게 해주는 그런 반응 6가지. 이건 여러분들이 특별히 상담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디 가지 않으셔도 스스로 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니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 지도할 때 사실은 중요한 게 지식 전수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갖게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만 가지고는 의지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생각 중에 일부분은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교육과 훈련, 어떤 게 더 규모가 크냐 하면은 당연히 교육이 큰 겁니다. 그리고 훈련은 행동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작은 몇 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할 때 자립신앙을 갖는 측면에서는 이 훈련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1년 동안 지도하실 때 공간을 가지고 지식 전수하는 그 이상으로 필요한 몇 가지 것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과를 제외하고도 오늘 공부하게 된 이 몇 가지 기술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하시면
아이들의 신앙 성숙에 큰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넘겨주시죠.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경건은 뭘까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거기에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백성을 향한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인데 그게 사랑이라는 영역도 그렇고 뭐 온유, 절제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처럼만 살 수 있다면 그게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긴 하지만 하나님다운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다운 것이 godliness. 그런데 그럼 하나님다운 것, 경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하나의 정신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태도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한다는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눈을 맞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이 경외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존중한다는 거죠. 왜? 놀라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에 우리가 깜짝 놀라서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외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뭐 예를 들면 등산에서 산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봤을 때, 또는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면서 이 이력편주에 탄 내 모습과 대양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또는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밑을 내려볼 때 그럴 수 있겠고, 아니죠. 죽을 병 걸려서 기도해서 병 낫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경외가 가능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큰 사건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게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서 그 사랑이 등 뒤에서 밀어준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흔히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그 사랑의 예술에서 제가 얘기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과 더불어 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자기 아들을